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렇게 계절이 굉장히 좋은 가을에 학회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저희 또한 학회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하루살이 인생을 살다 보니 강의 슬라이드를 미처 초록집에 담지 못하였는데 일단 편하게 보시고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사무국의 요청을 제가 말씀을 드려놨으니 사무국 요청하시면 제가 PDF로 전달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책에 집중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흐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제 많은 원장님들의 이제 전공이 뭐 내과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외과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갖고 계셔서 뭐 관심이 얼마나 청중분들께서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당뇨병 환자의 관리가 대부분 지금 1, 2차 의료기관에서 매니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회사들의 강의들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조금 실제적인 케이스들을 위주로 좀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DPP-4 이니비터가 워낙 거의 10년 동안 시장을 선도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다른 계열의 약제들이 나오면서 그럼 어떻게 이 두 약제를 임상에서 쓸 것인가?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뭐 꼭 써야 되는 환자들은 SGLT2 이니비터를 써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기저질환이 없고 단순히 당뇨병만 있고 심혈관 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약제들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쓸 것인가? 또 5월부터 급여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SGLT2 이니비터가 과거에 이제 제한된 급여 조건에 쓸 수 있던 거에 반해서 굉장히 많은 조합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각각의 조합들의 좀 장점을 살펴보고 SGLT2 이니비터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혈당 강화 효과는 그 약제보다 훨씬 더 좋은 약제들이 있죠. 근데 이 약제만이 갖고 있는 어떤 베너핏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열풍을 불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강점 중에 하나가 카디오 레날 베너핏인데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이 진료실 환경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이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 어떻게 부작용을 예측하고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환자를 만나보면요. 제 실제 환자이고요. 당뇨병 97년도에 진단받은 BMI가 25.9인 70세에 가까운 남자 환자가 되겠고 현재 메디케이션은 설포뉴리아하고 DPP-4 이니비터, 메폴민 3제 조합으로 쓰고 계시고 어떤 컴펠링 인디케이션, 꼭 SGLT2 이니비터를 써야 되는 컴펠링 인디케이션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뒤에 컴펠링 인디케이션 3가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절이 썩 잘 되진 않아서 공복 혈당이 한 150대, 당화 혈색소가 8.1%, 사구초 혈관은 77로 60 이상으로 정상 범주였습니다. 조절되지 않아서 그냥 DPP-4 이니비터인 제미글립틴을 끊고 SGLT2 이니비터인 엠파글리플로진으로 스위치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되죠. 과거에도 됐고 지금도 됩니다. 메폴민, SGLT2 이니비터, 설포뉴리아 3제 조합은 계속 급여가 됐던 조합입니다. 3개월 뒤에 봤더니 체중이 상당히 거의 6kg 정도 감소를 하였고 약제만 바꿨는데 당화혈색소가 거의 7%까지 좋아지고 저혈당도 없고 남자분이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상황에서의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제를 스위치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더라. 단 신기능이 정상이어야지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SGLT2 이니비터는 신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강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기능이 정상인 걸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신기능이 떨어져도 이 약제를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환자는 당뇨병이 한 10여 년 정도 되었고 67세 비만한 당뇨병 환자이고요.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쓰이는 3제 조합인 설포뉴리아, 메폴민, 그다음에 DPP-4 이니비터를 복용 중이셨고요. 조절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당화혈색 7.5%, 사고초 혈관은 60 이상으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DPP-4 이니비터인 빌다글립틴을 빼고 엠파글리플로진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뒤에 봤더니 체중은 조금 감소를 하였는데 오히려 혈당은 더 상승하는 소견을 보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뭐 꼭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SGLT2 이니비터의 혈당 강화 효과가 조금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로축은 이제 베이스라인 A1C가 되겠고 세로축은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대한 것인데 기울기를 보면은 SGLT2 이니비터가 DPP-4 이니비터에서 훨씬 더 스티프합니다. 즉 출발점이 높으면 훨씬 더 잘 떨어지고 출발점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당연하죠. 그 약제의 원리를 생각하면 글루코스 필트레이션 되는 것들을 리업섭션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이스라인 A1C에 디펜던트하고 모든 당뇨병 약제가 그렇지만 이 약은 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처럼 높은 상황에서 스위치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지지만 어느 정도 많이 높지 않고 7% 초중반 혹은 뭐 6%인 환자에서 약제를 스위치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상승하는 패턴들을 보여서 이 약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특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 보시면 이 빨간색의 SGLT2 이니비터가 훨씬 더 이 베이스라인 A1C에 디펜던트하게 훨씬 그 델타 A1C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약제를 스위치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팩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점을 두고 이 약제의 효과가 갈리는가? 뭐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연구들을 보면은 8% 미만에서는 이제 DPP-4 이니비터인 삭사글립틴이 SGLT2 이니비터인 나파보다 효과가 더 좋고요. 8에서 9%가 되면 역전이 되기 시작하고 9%가 넘으면 이제 나파가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보여서 아까 그 그래프와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고 좀 더 다르게 나눠봐서 8.5%를 기준으로 한 연구를 보면은 8.5% 미만에서는 DPP-4 이니비터인 리나글립틴이 엠파보다 효과가 좋고 또 높은 당화혈색소에서는 그 순위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8% 중반 정도에서 이 두 가지 약제의 효과가 좀 갈린다. 단 신기능이 정상일 때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급여가 풀리면서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래프인데요. DPP-4 이니비터와 SGLT2 이니비터 이 조합이 풀리긴 했는데 이제 조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합을 쓰시려면 저렴한 일종을 환자 본인 부담하셔야 되고요. 현재 급여가 풀린 것은 3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메포민, SGLT2 이니비터, 설포유리아만 급여가 됐던 것이 이제 설포유리아 대신에 DPP-4 이니비터와 TGD의 병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하이포글라이세믹 리스크가 적어지면서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겠고요. TGD는 단 이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는 얼투글리플로진과 스테글라트로라는 약제이죠. MSD에서 종근당과 같이 판매하던 약제가 되겠고 에나버글리플로진 최근에 대웅제약에서 개발한 약제는 아직 연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DPP-4 이니비터, SGLT2 이니비터, 메포민 3제 조합은 모든 약제가 다 풀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의 조합을 우리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들은 두 가지 약제 모두 저혈당이 적고 하나는 웨이트 뉴트럴하고 하나는 웨이트 리덕션을 시켜주고 또 기존적으로 DPP-4 이니비터가 이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를 시키죠. 근데 SGLT2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빠져나가는 것을 용케 우리 몸에서 센싱을 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는 시그널들이 항상이 되는데 그게 글루카곤의 항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의 항진을 DPP-4 이니비터가 서프레션 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이 두 가지 약제 조합을 굉장히 기다려왔죠. 하지만 외국 연구들을 보면은 순서가 조금 중요했던데요. 저희들이 발표한 연구인데 SGLT2 이니비터를 그 DPP-4 이니비터를 나중에 쓰냐, SGLT2 이니비터를 나중에 쓰냐가 굉장히 좀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다. 이 우측은 DPP-4 이니비터를 나중에 쓴 연구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보면은 당화혈색소가 뭐 0.3% 정도, 뭐 약을 추가해야 되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효과들을 보였던 데 반해서 SGLT2 이니비터를 나중에 추가한 3제 조합에서는 그 효과가 훨씬 더 잘 나타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서도 중요한데 DPP-4 이니비터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A1C가 높고 낮은 거 상관없이 굉장히 당화혈색소의 감소가 미미했는데 SGLT2 이니비터가 나중에 추가된 경우에는 역시나 출발점에 굉장히 디펜던트해서 출발점이 뭐 타겟에 근접해 있으면 뭐 저혈당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지만 별로 떨어지지 않지만 굉장히 출발점이 높으면 훅 떨어지는 이런 SGLT2 이니비터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데이터들은 그렇지가 않아서 DPP-4 이니비터가 아시아인에서 좀 더 잘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SGLT2 이니비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DPP-4 이니비터를 나중에 추가해도 한국인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보여서 이런 순서는 잊어버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급여가 되면서 도움을 받았던 환자이고요. 61세 남자 환자이고 오버웨이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당뇨병을 10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요법, 메폴민, SGLT2 이니비터를 쓰고 있던 환자인데요. 약간 마지널한 타겟 A1C 7.3%. 과거에 이제 보험급여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설포유리아를 추가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죠. 아주 높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한 수치에서 설포유리아를 추가했다가 환자가 저혈당을 경험하면 환자분들은 팔로 로스가 되고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DPP-4 이니비터를 엠파글리플로진에 애드온한 거죠. 저희 메타 분석 연구 서구인의 데이터를 적용하면은 DPP-4 이니비터가 나중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별로 떨어지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아시아인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보여서 당화에서 6.1%. 당연히 체중의 증가나 변화는 없겠죠. DPP-4 이니비터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인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환자들의 부작용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3제 조합이 굉장히 환영받을 일인 건 분명합니다. 최근에 또 복합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SGLT2 이니비터와 DPP-4 이니비터 고정 복합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이미 SGLT2 이니비터를 포함한 조건의 약제를 쓰고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DPP-4 이니비터를 추가할 때 새롭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발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냥 픽스 도스 컴비네이션으로 만약 여기 상품명을 적어놔서 죄송한데 이런 걸로 바꾸셔도 되겠고 하지만 SGLT2 이니비터가 나중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 SGLT2 이니비터가 부작용이 마냥 없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FDC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 팔로업 기간마다 다르겠지만 한 1에서 3개월 정도 각각 쓴 다음에 부작용이 없는 걸 확인하고 이제 FDC로 변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면 합쳐진 약을 바로 먹게 되면 두 가지 약 성분을 다 스킵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괜찮다는 걸 확인하시고 FDC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메폴민, SGLT2 이니비터, TGD 조합도 동시에 물론 두 가지 약제는 빠졌지만 급여 인정이 되었고 이런 것들은 TGD의 굉장히 장점을 우리가 그동안 못 살렸죠. 웨이트 게인, 이디마 때문에 못 살렸는데 그런 장점들, 뭐 당화혈색소, 베타셀 펑션, 스트로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과 함께 이 플루이드 리텐션을 두 가지 약제가 하나는 살을 좀 찌고 하나는 좀 살이 빠지다 보니까 뉴트럴해지는 효과들 때문에 물론 SGLT2 이니비터로 인한 체중 감소 효과를 좀 버려야 되긴 하지만 살이 찌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TGD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입니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 TGD 위에 SGLT2 이니비터를 애드온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당화혈색소 측면이나 바디웨이트 측면에서 확실히 좋은 효과들을 보이고 있어. TGD를 먹고 있어도 체중이 빠지는 거죠. 이런 효과들을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효과는 패티리버에 대한 효과이고요. 동물 실험이긴 한데요. 뒤에 사람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준 거, SGLT2 이니비터만 준 거, TGD만 준 거, 두 개를 같이 준 거, 굉장히 히스톨로직하게 임프루브먼트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이고요. 일본 SGLT2 이니비터인 토포글리플로진과 파이오글리타존을 쓴 다음에 6개월째 두 가지 약제를 병합했더니 MRI로 측정된 패티리버가 더 좋아지고 리버 엔자임도 훨씬 더 좋아진 효과들을 보여서 굉장히 비만하고 패티리버가 동반된 2형 당뇨병 환자한테 또 이만한 조합, 경구 약제 조합은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두 가지 약제, SGLT2 이니비터, TZD를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SGLT2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키톤이 생기죠. 글루카곤이 증가하고 체내 인슐린이 감소하기 때문에 키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부 환자에서 유글라이세믹 디케이의 원인이 되는데 파이오글리타존을 함께 써주게 되면 키톤의 프로덕션이 감소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기전으로 파이오글리타존이 이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결국 지방산이 간에 가서 키톤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료를 좀 차단하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 키톤 합성을 좀 억제하는 효과들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유명하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SGLT2 카디오 레날 베네핏이 될 텐데요. 아마 많이 보셨을 그림인데요. 가장 최근에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전인적, 환자 중심적 어프로치라는 점을 들고 있고요. 빨간색은 특정 기저질환이 있으면 약제를 써라. 특정 기저질환은 펌프, 하트페일러, 파이프, ASCVD, 필터, CKD 이 세 가지 질환이 있거나 굉장히 하이 리스크인 사람들은 SGLT2 이니비터나 GLP-1 자체를 써라. 가급적 쓰도록 노력해라. 물론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혈당 조절, 웨이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매니지먼트, 즉 스타틴, BP 컨트롤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비만에 대해 해당되는 약제들이 굉장히 요즘 핫하죠.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맞고 살을 많이 뺐다는 위고비, 위클리 세마글루타이드, 또 릴리의 주가를 엄청나게 올린 GLP-1, GIP, 듀얼 애고니스트인 모운자로, 트르세파타이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약제지만 언제 국내에 들어올지 저희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펌프, 파이프, 필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SGLT2 이니비터나 GLP-1 사체를 쓰라는 지침이 되겠고 하트 페일러는 SGLT2 이니비터만의 고유한 영역이 되겠고 ASCVD나 필터의 문제는 SGLT2 이니비터, GLP-1 사체 모두 다 권고가 되지만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SGLT2 이니비터가 과연 이 펌프, 파이프, 필터를 다 커버할 거냐? 그렇진 않고 이 파이프의 문제는 2차 예방군에서만 입증이 되어 있는 효과가 되겠고 ASCVD가 없는 사람에서 MI나 스트로크나 CVDS를 예방한다는 에비던스는 아직 RCT로는 입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펌프와 필터의 문제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1차 예방군 환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백뇨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거나 하트페일러를 진단받았거나 이런 환자들은 가급적 써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기반에는 이 CKD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 당뇨병, 비당뇨병 환자를 다 포함하여서 진행한 이 CKD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진행한 연구들이 다 NEJM에 퍼블리시가 되고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DKD, 다이아베틱 키드니 디지즈는 단백뇨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 SGLT2 이니비터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다른 CKD는 단백뇨에 따라서 suggest, recommended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사구체 여과까지 쓸 수 있느냐? 연구에 기반하여서 다파글리플로진은 GFR 25까지 입증이 되어 있고 엠파글리플로진은 GFR 20까지 현재 이 레날 베너핏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을 쓰다가 GFR이 더 떨어져도 투석을 하기 전까지는 끊지 말고 메인테인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세 번째 환자는 41세 젊은 남자 환자이고 약간 과체중인데 새롭게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병증이 심하게 동반되어서 눈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제서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의 유병 기간은 굉장히 오래됐겠죠. 굉장히 강한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내원 당시의 환자의 랩을 보면 당화혈색소가 9%, 공복은 300을 넘고 LDL이 200이 넘고 GFR이 먼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CKD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오간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패닉한 상태로 오셨고 벌써 약을 먹기 전부터 스트릭트한 생활 습관 조절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실 때 이런 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선제의 생활 습관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약을 세게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환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혈당을 유발하는 약물을 썼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TGD, 그다음 DPP-4 이니비터, 그다음에 스타틴, 에제티마이브를 병합을 하고 저혈당을 안 오게끔
굉장히 환자가 벌써 조절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저도 불안해서 2주 동안에 그 선생님들 맨 마지막에 광고제도 나와 있던데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CGM을 어플라이하고 2주 뒤에 보았습니다. 2주 뒤에 당화혈색소는 떨어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복 혈당만 보았고 조절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스타틴 에제티마이브 컨비네이션 2주 만에 LDL이 아주 그냥 40까지 떨어지고 GFR은 40 정도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CKD 환자의 프로파일이었습니다. 환자의 약을 약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AGP 프로파일을 보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타이밍 레인지라고 불리는 70에서 180을 머무는 시간이 약 90%에 일러서 70% 이상이면 좋다고 하는데 상당히 조절이 약한 약을 썼음에도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달 뒤에 왔을 때 타이밍 레인지가 99%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역시 CKD 에비던스가 있고 혈당 조절은 굉장히 안정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혈당이 문제가 아니라 CKD의 악화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서 다파글리플로진을 애드온하면서 DPP4 이니비터를 당시에 인정되던 비급여긴 하지만 인정되는 약제로 바꾸고 이 정도의 사구초 열과를 사실 메폴민을 새로 시작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는데 로도즈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3제 조합으로 세팅을 하였고 사구초 열과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혈당도 잘 유지가 되면서 UACR이 한 30% 정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과거에는 주지 못했던 이런 CKD한 베네핏을 SGLT2 이니비터가 출현되면서 저희가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환자의 다파글리플로진과 같은 약제는 혈당을 목적으로 한 약제가 아니라 GFR 45 미만에서는 혈당 강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간 프로텍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FR 45 이상에서는 글루코스 로어링 에피커시가 유지가 되는 약제가 되겠고 약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다파 같은 경우는 25, 엠파 같은 경우는 20까지 오간 프로텍션 즉 키드니 프리저베이션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학회 진료 지침에도 보면 잘 나와 있어서 GFR 45 이상에서는 당뇨약으로 각각 20과 25에서는 신부전과 신장 이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약제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은 이 사구체인데요. 우리가 라스 블로커, ARB, ACE 이니비터를 주게 되면 나가는 수도꼭지를 열어버립니다. 이퍼런 아트리오를 열어서 사구체 내 압력을 떨어뜨려서 사구체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글로메룰라 하이퍼필트레이션을 경감하는 기전을 갖고 있고요. SGL2 이니비터는 들어오는 수도꼭지를 잠궈서 글로메룰스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구체의 과부하를 덜어주는 약제가 되겠고 처음에는 이 두 가지 약제 SGL2 이니비터와 라스 블로커를 같이 쓰면 사구체 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큐트 키드니 인주어리가 더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컨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같이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를 같이 쓰죠. 고혈압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라스 블로커와 추가적으로 SGL2 이니비터를 쓰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트 페일러도 꼭 당뇨병 환자가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어서 하트 페일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당뇨병 자체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하트 페일러가 생기는데 그게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일 수도 있겠고 떨어질 수도 있는 하트 페일러의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SGL2 이니비터의 연구들을 보면은 메이스나 CVDS는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하트 페일러로 인한 입원에서는 매우 컨시스턴트한 베네핏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클래스 이펙트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하프레프, 즉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의, 즉 이완기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도 효과가 다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것과 이젝션 프랙션과 상관없이 약제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기전은 여러 가지 기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유진 브라운바르트라는 분이 아직 살아계시는 1915년도 태어나신 하버드의 교수님인데 아직도 살아계신데요. 결국 vascular hemodynamic, renal effect, metabolic effect, cardiac direct effect가 합쳐져 가지고 나타나는 베너핏이다라고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한 대처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SGLT2 이니비터에 많은 베너핏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노인 환자에서의 이런 디하이드레이션, 또 제니탈 유니더리 인펙션, 또 앰푸테이션 프랙처 이런 것들은 다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AKI도 사실은 오히려 리스크를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탈 유리너리 인펙션이 가장 좀 임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인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보면은
SGLT 인히비터를 사용했을 때 제니탈 마이코틱 인펙션, UTI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박테리얼 인펙션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펑갈, 생식기 감염이 증가하는데 연구들을 보면 차이가 있지만 뭐 많게는 5%, 적게는 5%, 많게는 여성분에서 10% 정도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거보다 제 느낌상 적은 것 같아서 한 5% 정도 발현을 하고 있고 남자는 거의 제가 경험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혈당이 더 많이 빠져나가서 이런 인펙션이 잘 생기는가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스라인 A1C와 높고 낮은가 상관없이 제니탈 인펙션의 발현 빈도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여자 그리고 비만한 사람 그리고 과거에 제니탈 인펙션을 경험한 사람 경험했다 하더라도 뭐 옛날에 경험했던 것보다는 최근에 경험했던 환자들이 이 리스크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현을 하면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뭐 정인톨러러블은 끊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은데 만약 발생을 하게 되면 싱글 도즈 오럴 안티펑갈 있죠. 위클리 제제로 나와 있는 게 있죠. 플루나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되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주든지 아니면 토피컬 안티펑갈 크림을 바르든지 크림을 바르는 건 상당히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플루코나졸을 줘서 PRN으로 일주 간격 인터벌을 둬서 PRN으로 먹도록 하시면 대부분은 극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으면 약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 보시진 못하겠지만 유글라이세믹 디케이라는 부작용이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데 대개 0.1% 미만인데요. 하지만 굉장히 베타셀 펑션이 떨어져 있거나 라다라고 불리는 처음에 E형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1형처럼 되는 당뇨병 그다음에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풀 상황 수술을 메이저 서저리를 한다거나 MPO를 오래 하는 상황에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왜 생기느냐? 이 약제를 쓰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여되는 인슐린이든 내부의 엔도지너스 인슐린 분비 등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루카곤 분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떨어지고 글루카곤이 올라가면 지방이 깨지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겠고 이런 것들이 리버에 가서 키톤 바디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키톤 바디가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애시딕하기 때문에 키토 에스토시스가 생기고 혈당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DKA 때 보이는 굉장히 고혈당이 아닌 100에서 200 사이 이 정도의 굉장히 마일드한 혈당만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DKA의 3대 트라이아드인 에시도시스와 키토시스와 하이퍼글라이세미아에서 이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바로 유글라이세믹 DKA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6세 여자 환자이고 정상 체중인데 당뇨병을 한 3년 전에 진단받았는데 약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하고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높다는 말을 듣고 메폴민과 엠파글리프로진을 잘 쓰셨습니다. 근데 환자는 약제 투여와 함께 당뇨병이 심하다는 소견을 듣고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는 저탄고지 식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는 ER로 내원을 하셨고 pH가 7.1, 바이캄 6.2, 키토시스 근데 시럼 글루코스는 155밖에 안 돼요. 당화혈색소는 11.7%.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하다고 한 건 맞습니다. 오토 안티바디 나오지 않고 C펩타이드가 1 이상으로 2형 당뇨병 소견인데 2형 당뇨병에도 불구하고 저탄고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응급실에 오게 되고 이 환자분들은 다시는 선생님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저탄고지를 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약제를 쓰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심한 고혈당으로 지금 증상이 심한 상황에서 이 약제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ER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지만 저탄고지 상황이라든지 3P 심톰 입도 마르고 소변도 많이 보고 체중도 빠지는 이런 급성 당뇨병 상태에서는 쓰시면 안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런 어큐트 일리스라든지 서저리, 메이저 서저리 이런 로캅 다이어트 할 때는 가급적 피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은 괜찮지만 메이저 서저리를 할 경우에는 3일 전부터 약제를 끊을 것을 권고하지만 끊지 않더라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로즈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 환자가 굉장히 레타르직하고 이 에스도시스 때문에 타키미아가 생기죠. Respiratory Compensation 하기 때문에 그런 피처들이 보이면 반드시 ABJ나 VBJ를 하셔가지고 에스도시스 유무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SGLT 인히비터는 카디오 레날 메타볼릭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현재까지 유일한 경구 약제가 되겠고 이 세 가지 펌프 파이프 필터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의 사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권고 사항입니다. 당뇨병 약제로서의 이 약제의 가치도 DPP-4 이니비터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겠고, DPP-4 이니비터 혹은 TZD의 병합의 장단점, 인슐린의 병합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마지막으로 증상이 있는 굉장히 심한 고혈당 상태나 저탄고지 상황, 메이저 OP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약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